수학의 늪에 빠진 부모님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왔다. 수학 고민 해결 프로젝트 선생님의 참견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진짜 알고 있을까? 오늘 아이들의 수학 공부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그 고민의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수학을 진짜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연수는 둘이 합쳐 현장 경력 25년 김지영, 오혜진 선생님의 실제 수학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평소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자 하고 맞벌이지만 저녁 시간을 쪼개 아이가 한 공부를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밖에서 노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혼내서 꾸준히는 시키고 있습니다. 늘 아이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는데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바탕으로 문제집 한 장 정도 해결하는 게 다입니다. 아이가 평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깜짝 놀란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 있잖아요. 저 사실은 수학 나머지를 2번이나 했어요. 뭐라고? 왜 했는데? 나눗셈을 하는데 그 몫은 다 맞았거든요. 근데 그 세로셈으로 하는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빼고 어디서 곱하랬는데 자꾸 까먹어요. 선생님이 다 알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휴, 그런데 왜 이제 얘기했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랬죠. 그리고 못하면 집에서 공부 더 많이 시킬 거 아니에요. 아이고, 평소 집에서 따로 공부를 크게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특별히 연산 문제집 풀지 않아도 친구들에 비해서 계산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나눗셈을 배우면서 갑자기 아이가 나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수학학원은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아이고, 나머지라니 선생님. 세상에. 정말 저는 사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네. 만약에 우리 네. 아이가 나머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상상 중이었는데 일단 굉장히 걱정되겠죠. 그쵸? 그 나머지의 어감이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럼 용어가 잘못됐나? 네, 우리 아이가 진짜 뒤처져서 그러고 있는가, 계속 못 따라가고 있는가,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걱정은 걱정을 낳고 그리고 애가 나머지를 하면 또 애들이 놀려서 자신감을 잃고 그러면 앞으로 수학에 영영 흥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 너무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게 끝까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학원에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네. 그런 고민을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이가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그거부터 부모님께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연에서 뭐 학원을 보내야 될까 이러셨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 특출난 방법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를 부모님께서 관찰하셔서 아이와의 또는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선 아이의 말에서 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아이가 얘기했었죠? 엄마, 나 몫은 다 맞았어요. 네. 그런데 세로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건 우리 아이가 아마 세로셈의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고리즘이라는 건 무조건 뭐 적용하는 그런 대단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 알고리즘 자체도 아이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아까 계속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어디서 맞아요. 곱하고 어디서 빼야 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이해 없이 그냥 막 외웠어. 그러면 당연히 잊어버리죠. 잃어버리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가 공부하고 확인하면 좋을지 네. 집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기가 막힌 도구죠. 그리고 네.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 위험한 집집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 도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짜잔! 이게 뭐죠, 선생님? 교과서. 네. 네, 교과서. 네, 교과서가 바로 가장 활용하고 확인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이거 사실 제가 2학년 담임이라 2학년 교과서를 들고 왔네요. 3학년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자, 네. 3학년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자기 TMI. 네, TMI. 3학년 교과서를 네, 한번. 제가 또 준비했죠. 네, 3학년 교과서는. 네, 선생님이 준비한 걸로. 그렇죠. 네. 여기. 네. 네, 3학년 2학기 나눗셈 장면입니다. 우리 나눗셈 장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차시, 나눗셈이 여러 차시로 되어 있잖아요. 차시마다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쵸, 선생님? 그쵸. 네. 문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보면 저기 두 번째 꼭지를 보면 수모형으로 나눗셈을 알아보는 알아보죠. 네, 단계. 그 다음에는 그 수모형과 그 다음에 새로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연결짓는 단계. 그리고 계산을 해보고 응용해보는 그런 문제들로 쭉 구성이 돼 있어요. 그쵸. 네. 교과서에 나오는 수모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에. 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수모형을 직접 사용해서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이 36 나누기 3 네. 상황이죠.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모형을 한번 연결 수모형이죠? 네. 네, 연결 수모형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수모형을 제가 꺼냈어요. 자, 그러면 이 교과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36을 3으로 나눠야 하는 거죠,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제가 36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자, 이거 10이죠? 네. 10, 10, 20, 20. 30, 어떻게 해야 보여드릴 수 있죠? 30, 30. 그리고 6. 자, 이렇게 됐네요. 자, 6을 분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낱개로. 낫게로. 네, 나누겠습니다. 1 하나로. 2, 3, 4, 5, 6.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36이 있어요. 36을 3으로 나눈다는 것은 한 묶음에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6을 네, 세 묶음으로 세 묶음으로 나눴을 때 한 묶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여기 똥똥똥 나눠볼게요. 네, 한 자,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제가 너무 똥똥똥 했나요? 네, 그러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눠줄 수 있을까요? 신모양이요. 네, 신모형을 먼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묶음당 신모형이 한 개씩 나누어졌네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알고리즘하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셈 알고리즘과 30을 이제 3으로 세 묶음으로 나누었으니까 여기 30을 세 묶음으로 나누었으니까 한 묶음에 얼마가 들어갔죠? 10이 한 개씩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10. 네, 10. 그래서 몫의 10의 자리에 2를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총 10씩 세 묶음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개를 저는 나눴죠? 36개 중에 30개를 모두 나누어 주었죠. 네. 30개를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저희가 36개 중에 30개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몇 개를 더 나눠줘야죠? 6개가 그쵸, 남아있죠?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6개를 우리 알고리즘으로 나타내야겠죠, 이제? 네, 이제 30을 뺀 네. 6개가 남았다는 네. 의미를 이 세로셈 알고리즘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아이가 어디서 빼야 되는지 그걸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36에서 30을 빼야 하는구나. 왜 빼는지 그쵸. 네, 너무 이미 나눠줬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 남은 6개를 또 3으로 나눠주도록 나눠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6개니까 2개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네. 자, 2개, 2개, 2개.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6을 지금 똑같이 3으로 나누니까 6을 이번에 이거죠? 똑같이 3으로 나누니까 2개씩 나누어 줬고요. 네. 6개 모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수모형이 더 이상 나누어 주어야 할 수모형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아까 6개가 남았었고, 즉 6이 남았었고, 네. 그 6도 모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 주어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나머지가 0이라는 건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할 수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거겠죠?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정말 잘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는 이해했기 때문에 왜 곱하는지, 맞아요. 왜 빼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이 활동을 이렇게 딱 한 번 한다고 해서 얘가 바로 이거를 다른 것도 척척척 하고 내가 설명 촥촥촥 하고 이해 팍팍팍 하고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전. 되게 거리감 느껴진다. 네. 아마 한 번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교과서에 문제가 사실 몇 문제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사실 40분 동안 선생님들이 하는 이유는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네. 경험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집에서 이렇게 하루에 네. 뭐 한 교과서에 있는 4-5문제 정도를 아이가 해결해 보도록 하는 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가 하고 나서 아이 보고 너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 하면 그 알고리즘을 설명해 보도록 한다면 네. 우리 아이가 알고리즘을 막 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뭐 그날 푼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건 어렵잖아요. 네. 그 중에 적어도 하루에 한 문제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직접 자기의 과정을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좋은 팁이고 또 알고리즘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의미 있게 이해하는 거. 네, 의미 있게 진짜 알고 있는, 진짜 아는 거. 네. 근데 이게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니까 학부모니까. 혹시 이 사연이 선생님이세요? 그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집에서 공부를 봐주는데 아이가 뭐 사실 저희 아이도 뭐 공부를 좋아하겠어요? 노는 걸 좋아하겠어요? 엄마를 좋아하나요? 정답. 자,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도 노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이가 한 문제만 더. 엄마 한 문제 더 내줘. 한 문제 더 내줘. 이런 걸 진짜 경험을 해요. 원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이가 뭔가 진짜 자기가 알아가는 걸 좀 느끼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배워가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언젠가는 이렇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언젠가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네. 아마 근데 많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나눗셈은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다 맞으면? 네, 다 맞으면. 연산 문제에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죠. 네, 연산 문제의 답이 다 맞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연 친구도 그랬잖아요. 몫은 구할 수 있대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나눗셈을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왜 30 쓰는지, 왜 뺐는지 이런 식으로 물으시면 아이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잘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이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하게 절차적인 방법으로 학습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에 당연하게도 나눗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막 자릿수들이 늘어나면서 세 자릿수 나누기, 뭐 두 자릿수 이런 식의 후속 학습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수가 커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맞아. 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무서운 거. 이게 제일 무서워요. 단어가 되게 너무 제가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이에요? 네. 무서운 건 아이가 알고리즘을 외워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수학적인 내용 양이 많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엄마 나 뭐 다 맞았어. 잘했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면 양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외워서 하는 학습 방법으로 과연 통하게 될까요? 안 통하죠. 그쵸. 그때 왜 초등학교 때 잘했던 우리 아이 왜 중학교 가면 못하나요? 이런 고민이. 그쵸. 많이 있죠.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만큼 그런데 또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진짜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그 답을 애들이 자기가 나 답 맞췄으니까 나는 잘해
대표적인 아이가 저희 아이. 네. 그래서 저는 울어요? 네. 지금 약간 촉촉한데? 그래서 저는 늘 확인하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착각하는 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내 아이 수학 공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에서 사실 진도 뭐 한 학기, 1년 이렇게 더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네.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게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가 진짜 수학을 알고 있는지 네.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머지를 했다는 게 참 다행인 일이네요. 사연 속에서. 네. 선생님 진짜 훌륭하신 네, 분이시죠. 네, 네. 1차적으로 어쨌든 선생님께서 아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아마 발견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몫은 다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난 안다. 나는 쌤 잘해. 잘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 그렇죠. 네. 착각. 큰 착각. 네. 그래서 나머지를 그냥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의미에서. 네. 아이가 그러면 수학 개념과 이렇게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네. 우리가 아까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데 네네. 교과서 말고도 또 활용하기 좋은 도구 하나를 부모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의 수학 그 수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재료? 네. 자료.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와 그 자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연 한 개를 통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 외동이라 그런지 저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을 좀 사서 하는 편인지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육아 서적과 후기들을 통해서 맘카페 후기들을 통해 아이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선배 엄마들 말로는 3학년이 되면 교과도 많아지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분수가 처음 나오기도 해서 수학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저는 또 긴장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라면 질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혹시나 날 닮아 그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들보다 잘하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해서 보내주었던 학원에서의 그 진도 빼기 이러한 것들이 저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성적은 그만큼 나오지 않았고 수학 공부에 지치다 보니 나중에 아예 손을 놓게 되었죠. 최소한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경험은 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엄마표 수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문제집 풀고 모르는 문제는 제가 답지를 보며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아이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꽤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드디어 그 분수가 등장하면서 아이의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옛날에 배웠던 거잖아. 맞다. 분모는 더하지 말랬지? 이거 깜빡한 거예요. 실수예요, 실수. 나 이거 아는 거예요. 쉽다고 하면서 자꾸만 저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기본적인 것도 틀리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구멍이 어디에 있는 건지, 어느 부분에 보충이 필요한 건지를 제가 잘 진단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실수인 걸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걸 복습하는 정도로 공부해도 이제 괜찮은 걸까요? 네. 진짜 수학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렵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네. 네. 오늘 되게 거리감 느껴지네요. 가까이 오세요. 네. 수학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분수는 진짜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분수를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3학년 때. 맞아요. 네. 사실 분수의 의미는 정확히 이해 못하는데 3학년 1학기 때 특히 애들은 분수가 너무 쉽다. 뭐 이런 것들 착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교실에서도 지도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렴풋이 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아는데 답만 쫓아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3학년 1학기에서 시작되는 분수는 6학년 2학기까지 매학년 나오죠. 6학년 2학기 분수의 나눗셈까지 이어지며 초등학교 영역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8학기
무려 8학기 동안 분수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 3학년 때 분수를 아이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면 네. 그 이후에는 배웠던 그 분수 개념을 가지고 추론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거든요. 배우지 특별하게 물론 배워야 하지만 네. 추론이 가능할 만큼 3학년 때의 그 분수가 정말 중요해요. 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3학년의 그 분수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 사연 속 친구만 맞아요.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분수를 가르치실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선수학습 요소를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집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3학년부터 일단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가 다 있어야 그쵸? 되고. 저도 못하겠어요. 네. 네, 그거 다 찾아봐야 되고. 네, 불가능한 그건 일이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미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 딱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또 도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강원도 교육청에서 네. 만들었죠. 네. 기가 막히게 네, 만들었죠.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네. 학생들의 분수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한 네. 모두의 분수 교재입니다. 네, 또 여기 또 기가 막히게. 네, 기가 막히게 네. 있나요? 네, 여기 꽂혀 있네요. 네, 어머, 세상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꽂혀 있지? 거짓말같이 여기 꽂혀 있네요. 네. 네. 이게 뭐 좋은 교재죠? 이만한 게 없죠. 그쵸, 네. 네, 사연 속 어머니께서 그 선수학습 요소 중에 어느 부분이 결핍되었고 어느 부분을 보충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에 그 분수 단원만 뽑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딱 펴면 쭉 그 교과서 순서. 네, 차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단원 순서. 이렇게 분수 단원들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에 지금 결핍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기에 파악하기에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기에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네. 요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네. 아이가 진짜 어디가 부족한지 네. 알기가 쉬워서 이게 진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교재라고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피드백. 네. 네. 진짜 들은 얘기예요. 네네네. 왜 진짜를 강조하세요? 아니, 진짜 중요한, 진짜 알고 네, 있는가 네, 중요하니까. 진짜 알고 네.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책은 네. 교과서처럼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PDF 파일로 부모님들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네. 네. 교재가 PDF 파일로도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 TV에 보면 이렇게 이 모듈을 위한 분수에 관한 영상도 제작되어서 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더보기란을 보시면 여기에 교재를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보시는 영상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상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5, 6학년 분수 교재도 받아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집필 중이죠? 매일매일 분수를 파악하느라 네. 분수 파악 중입니다. 그쵸. 사람은 분수를 파악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고 덧셈과 뺄셈, 연산 문제들도 실수 없이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를 유난히 어려워합니다. 엄마 모르는 거 빼고 다 풀었어요. 어디 확인 한번 해볼까? 헉, 이건 왜 안 풀었어? 모르는 문제 빼고 다 풀었다니까요. 오늘도 아이가 풀지 못한 문제는 문장제였습니다. 나무 위에 원숭이가 25마리 있었는데 9마리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무 위에 남아있는 원숭이는 몇 마리일까요? 이거 진짜 너무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는 분명히 25 빼기 9를 계산할 줄 아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냥 25 빼기 9 해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문장으로 된 문제들은 그저 못 풀겠다고만 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만 이런 걸까요? 자, 우선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네, 단순 연산 네.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하죠. 그래서 문장제와 관련된 고민들의 사연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문장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아이가 문제를 푸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도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기보다는 네. 우리 아이가 왜 어려워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래야 지도 방법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사연 속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한 2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에서 아이가 지금 2학년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2학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독해력의 부족으로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예 문장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다음 사연도 바로 그 경우입니다. 네, 문장제를 기피하는 네, 그 기피하는 사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네, 한번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나 이번에 수학 단원 평가에서 10개 중에 9개 맞았어요. 우리 딸 대단하네. 아이고 기특해라. 궁디 팡팡. 등인데? 엄마, 5일 후네요. 네, 5일 후. 엄마, 나 오늘 수학 단원 평가 봤는데 이번에도 10개 중에 9개 맞았어요. 역시 우리 딸은 날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수학을 잘해. 나중에 수학자 되는 거 아닌 줄 알아. 아유, 엄마도 참. 그렇게 저희 아이는 늘 90점짜리 수학 평가지를 가져왔습니다. 90점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한다고 믿고 또 안심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 이번에 엄마가 서점 가서 수학 문제집 하나 사왔지. 우리 딸이 수학을 엄청 잘하니까 이제 이런 응용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문제집을 훑어본 아이는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조해야 돼요. 엄마, 저 이 문제집은 풀기 싫어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아이는 문제집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단번에 어렵다면서 그 문제집 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 딸 늘 수학 평가 보면 90점 맞았잖아. 너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 문제들도 풀 수 있어. 엄마가요? 저는 이런 문제 못 풀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이가 가져왔던 수학 평가지를 뒤늦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문장제 문제는 전혀 풀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수학 단원 평가에서 늘 10개 중에 9개만 맞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 왜 문장제 문제는 손도 안 댔어? 이건 그냥 딱 봐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풀 때마다 틀리기도 하고 문제 푸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풀었어요. 그래도 엄마 나 10개 중에 9개 맞았는데? 잘했잖아요. 문장제 문제를 거부하는 우리 아이, 근데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장제 문제를 많이 풀게만 하면 될까요? 문장제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이의 사연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어머니 그래도 진짜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네. 평가 결과물들을 쭉 일단 보관하셨다는 것 자체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통지표 같은 거 갖고 있어도 이런 네. 평가지들 갖고 오면 네. 스르륵 사라지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그리고 네가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치. 네 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점은 그걸 보관하기도 했지만 다시 꺼내 보셨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꺼내서 네. 살펴보실 생각을 했다는 게.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쨌든 잘 찾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네, 단순히 90점, 100점을 맞았다. 또는 그 학기 말에 나오는 수학 그 생활통지표? 거기에 잘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결과의 수치만으로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있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연 속 어머니처럼 아이의 평가 결과를 쭉 살펴보셔서 어떤 점에서 우리 아이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는 왜 도대체 문장제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네, 어머니와 아이와의 그 상황 그리고 대화 속에서 왜 아이가 문장제를 거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응용 문제집을 딱 줬는데 애가 어떤 표정을 지었죠? 초조한 네, 표정? 굉장히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이가 문장제 문제에 그 문제 해결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과거의 문장제 해결 경험을 할 때 실패한 경험이 좀 많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니까. 네. 이럴 때는 뭔가 응용된 문장제보다는 조금 쉬운 문장제를 아이에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거 좀 해볼만 한데? 네, 뭐 짧게 진술되어 있다거나 조금 간단한 문장제에서 시작해서 그걸 좀 익숙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죠. 해볼 법한. 네, 해볼 법한 걸로. 수학에서는 성공 경험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의 현재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해볼 법한, 도전해봐도 되겠다. 이런 식의 그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부모님께서 좀 꾸준히 관찰을 해 주셔야겠죠. 네. 문제를 사실 많이 푸는 것보다는 네. 아이가 문제를, 이 말 되게 좋은 말인데, 진짜로 푸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너무 아이에게 부담이 된다면 양적인 게 네. 한 문제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문제도 그게 어디예요? 그쵸? 그 한 문제를 10분이든 20분이든 아이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네. 그거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러면 문장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또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수학 용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합, 차 이런 단어 10년이 아니죠. 7년 동안 듣지 못했을 법한 합, 차. 네. 비하기 심한가요? 네. 8살에 약간. 네. 그리고 중학년에 가면 이제 목,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그 이제 빛을 발하는 건 고학년에 뭐 비율 뭐 이러한 용어들이겠죠.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용어들이 사용된 그 문장제 문제에서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산들을 찾아낼 수가 없죠. 네,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수학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잘 모른다면 일단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어찌 보면 아이가 수학적인 개념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른 문제는 몰라도 문장제만큼은 개념 형성이 바르게 되지 않았다면 그쵸. 해결이 해결이 진짜 어렵죠. 네네네. 네. 그 예시를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그것과 관련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문제가 있죠. 네. 보통 수학에서 개념의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문장제는 학생이 바른 개념을 형성했는지 확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2가지 문제가 나와요. 문제 1은 기준양 200에 대한 비교하는 양 6의 비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네. 화면에 그냥 간단하게 비율을 구하라고 제시되어 있고 네. 아이가 비율을 구하는 공식만 안다면 네. 그냥 바로 쓱 해결이 가능하죠. 수도 2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 간단해요. 큰 수분의 작은 수 아니면 이렇게?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이렇게. 이와 다르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지금 비율을 구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비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비율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율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학생은 아까 그 1번 문제는 해결했을지라도 2번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너무 좋은 문제죠, 2번 문제. 네, 그렇죠. 네, 이런 이유로 문장제는 우리 아이가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수학 개념을 잘 모르면 아이가 문장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문장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네, 뭐 사실 저희 아이도 문장제 해결과 관련된 사연이 하나 있어요. 또 사연이 있어요? 네, 근데 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사연을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네. 네. 이거 그 유명한 어떤 수 문제잖아요, 선생님. 네. 그놈의 어떤 수 문제. 수. 네. 이 문제는 일단 보니까
수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네. 뭐 곱해라, 더해라 막 뭐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네, 일단 문장도 길고. 길고.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를 좀 차근차근 찾아내서 정리한다면 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바르게 계산한 값과 잘못 계산한 값의 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 네. 잘못 계산한 값은 저기 주어졌어요. 사실 173이라고. 맞아요. 문제에 있죠. 네. 네. 그럼, 그럼 바르게 계산한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식을 잘 만들었어요. 오, 훌륭한데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게 계산한 네. 값을 찾아내는 식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모? 어떤 수를 또 네모로 잘 놔요. 네. 엄마가 엄청 강조했나 봐요. 어떤 수 네모! 그렇죠? 동그라미 난데요. 여기 이게 보통 네모예요. 네. 네모에 19를 곱하는 게 바르게 계산한 값이다. 이거 잘 찾아냈고 네. 이 정보들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어떤 수를. 근데 이걸 못 찾는 훌륭합니다. 거예요. 잘못 네. 계산한 값을. 안타깝고요. 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 일부를 놓친 거죠. 문제가 길어지면 이렇게 정보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문제 속에 답은 이거야 이렇게 약간 제시되었는데 지금처럼 그거를 못 찾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경우라면 문제를 좀 첫 번째는 큰 소리로 꼼꼼하게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을 먼저 찾게 하시고 그 구하려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답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뭔가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그 문제에 주어진 수들을 뽑아내서 네. 정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제 문제 해결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좀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네. 필요한 정보들을 자기만의 그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장제 그 고민만큼이나 많이 들어왔던 고민. 네, 고민이에요. 바로 연산 실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연산 실수와 관련된 사연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요즘 아이 수학 공부 문제로 저희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아이의 수학은 집에서 조금씩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집을 하나 사서 아이가 그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이제 채점도 아이가 직접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오늘 풀어야 하는 문제집 양을 정해주고 가끔 아이가 모르겠다고 하는 문제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요즘 들어 부쩍 수학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아니, 너 이거 풀 줄 아는 문제인데 왜 틀리는 거야, 자꾸?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 매일 실수로 틀렸다니 실수도 실력이야. 누굴 닮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당신들 덤벙거리잖아. 애가 누굴 닮았겠어. 엄마 아빠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네. 문제는 이렇게 대부분 연산 실수로 문제를 틀린다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는 실수도 실력이라며 학습지를 시키거나 문제집이라도 더 사서 더 많은 문제를 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는 좀 더 크면 나아질 거라고 그냥 지금처럼 수학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의 문제집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대체 왜 간단한 연산에서 실수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이 엄마 말처럼 정말 실수도 실력일까요? 아니면 덤벙거리는 성격 때문일까요? 아빠 역할. 네, 아빠 목소리 역할이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저 실제로 학급에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자꾸 그 연산에서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수학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정말 실수가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있곤 하죠. 아까 문장제 문제의 그 이유들,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였듯이
이 연산 실수, 연산 과정에서의 잦은 실수도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문제 푸는 것을 지켜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약간 데자뷰 같은데? 이거 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네. 있었던 일 같아요. 제가 네. 이 얘기를.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한 흔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쵸. 사연의 아버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시게 네.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학생의 네. 연산 실수를 한번 같이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학급에서도 아이들 그 이해 정도 파악할 때 문제 네. 푼 흔적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요즘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우고 있네요. 네, 지금 화면상의 맞아요. 문제들을 보니까. 20문제 중에 4문제를 틀렸는데 제가 사전에 그 20문제를 다 확인했어요. 그 중에서 사실 제가 뽑아온 건데 맞아요. 4문제 다 연산 실수였습니다. 네, 한번 틀린 문제를 같이 놓고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모님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네. 아이의 오류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 네. 한번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수학은 규칙이니까. 네, 수학 규칙이죠. 네. 네. 한번 찾아보실 시간을 드릴까요? 네. 네. 한 10초?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네. 이렇게 중지?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마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받아올림의 오류입니다. 이 두 문제 모두. 맞아요. 네.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학생이 모두 곱셈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번 그 6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네. 27 곱하기 6을 한 결과를 162라고 썼네요. 네, 잘 찾았죠? 네, 잘했어요. 네. 그리고 27 곱하기 50의 결과를 네. 1350이라고 굉장히 잘 써줬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어려워하는데 네. 이 부분도 잘 맞춰서 네. 써줬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뭘 실수했나요? 100의 자리를 더하는 과정에서 네. 여기. 받아올림이 있었던 2를 네. 생략해주고 요걸 놓쳤죠. 빼주고 네. 그냥 4라고만 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원래 1512여야 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네, 아이는 네. 1412라고 했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듯 하지만 같은 이유입니다. 네. 네. 사연 속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학생들이 받아올림이 여러 번 있는 곱셈 그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지금 59 곱하기 2죠. 네, 2의 결과로 118. 잘 찾았고요. 잘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 59 59 곱하기 70. 네. 네. 어떻게 됐죠? 저한테 묻는 건가요? 네. 저기에 보니까 저 학생이 네. 받아올림을 네. 계산을 더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네. 네, 630인데 네. 70 곱하기 9가 네. 630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 거기다 잘 600, 썼는데. 30 했죠? 네. 그리고 70 곱하기 50. 50을 해서 3,500이었는데 안 더해주고 네, 아까 더해주지 받아 올려줬던 않고 거 더해주지 않고 그냥 3,500이라고 쓴 거죠. 네, 받아 올림을 또 놓친 거죠.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받아 올림 적었어요, 심지어. 여기도. 맞아요. 네. 근데 그 더하는 부분을 과정을? 왜 놓쳤을까요? 이 문제가 단순히 연산 실수인지 실력인지 뭔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저 6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네. 네. 아이가 맞고 틀렸음을 확인하는 것보다 왜 맞고 틀렸는지를 부모님들께서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게 바로 우리 아이가 진짜 수학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두 문제 모두 받아올림에서 실수가 있었고 또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지금 아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받아올림을 아무렇게나 네, 아무렇게나 표시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받아올림을 까먹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저 방금 전 일도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맞아. 네. 정리를 조금 잘 하는 습관?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이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자신만의 그 받아올림 네. 표기하는 방법들, 정확하게 적는 것들,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사진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 네. 문제의 사진. 이번에도 이제 같은 유형입니다. 네, 잠시만요.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네, 저 시간 찾고 드립니다. 있어요. 네. 부모님들도 한번 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우리 곱셈 구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배우죠? 2학년 때 외우죠. 네. 2학년 때 배운 그 곱셈 구구를 아이가 이제 3학년쯤 됐으면 네. 좀 능숙하게 네.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27에 14, 이렇게 68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가 좀 이제 3학년 2학기쯤 됐으면 되게 자존심 상해 보여요. 그만할게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좀 뭔가 자연스럽게 좀 자신감 있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실수가 되게 되면 아이가 이런 곱셈 좀 큰 자릿수의 곱셈을 할 때도 당연히 오류가 많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연산 결과에 대한 자신감도 네. 많이 떨어지게 확신을 됩니다. 못하죠, 애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그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아이가 7 곱하기 2를 했을 때 7이 네. 1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는 7이 16이라고 적었어요. 네. 바로 외웠을 때 잘 튀어나오지 않고 아마 이 아이가 이렇게 한다는 건 네. 뭐 2, 1은 2, 2, 4, 2, 3, 6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순서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바로바로 안 되니까. 네. 27에 14가 안 나오니까 2, 5, 10, 2, 6, 12 27에 16!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곱셈구구만큼은 이제 2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곱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2학기 때 곱셈구구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구구들 뭐 덧셈 구구도 있죠. 7 더하기 8 하면 바로 15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곱셈도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모르긴 했지만 68에 48 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암기나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이 2학년 2학기 곱셈구구 그 배우기 전에는 구구단 엄청 외우거든요. 맞아. 오히려 이걸 네. 사실 배운 다음에 외워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좀 그 배우기도 전에 1학기 때부터 구구단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외워요. 네.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도 외우더라고요. 구구단 송 있잖아요. 노래. 구구단 송. 그게 과연 아이들의 의지일까요? 네. 의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의지를 조금 가라앉히시고 네. 아이들의 의지를 네. 가라앉히시고 네. 아이들이 곱셈 구구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구구단 연습을 해주면 좋은 네. 거죠. 그 다음에 많이 해야 외우고, 되는 건데 이게 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반대로 구구단 다 외웠네 이러고 끝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의 연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곱셈구구 그리고 덧셈 맞습니다. 덧셈 구구 구구도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산에서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고 맞아요. 또 빠르게 연산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연산에서 정확한 것 그리고 빠르게 계산하는 것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도 자기 연산 결과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좀 더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네. 네. 기본적 구구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 말고도 네. 연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쵸. 수감각이 부족한 경우에도 연산 실수가 잦습니다. 네. 연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알고 활용하는 것 또한 정확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고 또 맞아요. 조금 더 연산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게 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꼭 밑에서 묻죠. 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런데 그냥 주구장창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아이들의 수감각 향상을 위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계산 원리의 이해라던가. 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한번 선생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해결해 보시겠어요? 네. 네. 저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했나요? 네, 다 네. 했습니다. 네. 빠르시네요. 자, 저희 반 두 학생에게 이 답을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모두 답을 30이라고 둘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럼 어떻게 계산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산 네. 방법을. 그랬을 때 두 아이가 계산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을지 짐작 해봐 주시겠어요? 네, 전 짐작하죠. 그쵸. 전 네. 오늘 되게 거리감 느껴져요. 가까이 와요. 네. 일단 하나이는 아마 그냥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수를 더해 갔을 것 같아요. 7 더하기 9는 15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3을 더해서 18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30이라는 답을 네. 도출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아이는
이제 그 조화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음. 계산하기 쉬운 수들끼리 찾아서 네. 10을 만들어서 7 더하기 3은 10, 그 다음에 9 더하기 1도 10, 6 더하기 4도 10, 그래서 총 30.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계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전데요. 네. 두 가지 방법 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셨던 방법, 네. 계산하기 쉬운 수들을 우리가 조화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수감각이 좋은 학생들은 이 조화수를 되게 잘 찾아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 적절한 조화수들을 찾아내서 하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산 전략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연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린 감각도 좋아지기 때문에 정확도도 쑥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연산 실수가 잦다면 한번 이런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네. 계속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고집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수감각이 잘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전략으로 연산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사실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만 알아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 아까 저처럼 설명해 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연산 실수랑 관련된 사연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네. 그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11살 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제가 지켜본 결과 두 아이 모두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여태 별 염려가 없었는데 요즘 그 11살 큰아이에게 살짝 걱정이 생겼습니다.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자꾸만 연산할 때 실수를 합니다. 아무래도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얼마 전부터는 수학 학습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도 연산 실수는 여전합니다. 좀 독특한 점이 그날 푼 학습지 문제들 중에서 그 뒷부분 문제들, 그러니까 후반부 문제들에서 실수가 잦다는 점이에요. 우리 아이 그냥 집중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수학을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대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여기 이 사연 속 아이 너무 귀여운데요, 저는? 귀여워요? 네. 네. 너무 귀엽잖아요. 네. 뒷부분에 애가 많이 틀린데요. 네. 얼마나 귀엽습니까? 선생님 자녀가 그래도 귀엽죠? 네. 그럼요. 모든 아이는 귀여우니까. 네. 저는 그 사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저희 학급에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오답률이 높아져요. 네. 몇 번 그러기에 이제 아이가 문제 푸는 과정을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역시나 아이의 집중력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닌데 이제 그러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을 못한다는 거는 너무 그 아이한테 과중한 거죠? 네, 지금 과제가?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죠. 네. 사연 속의 아이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이에게 주어진 학습량이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었던 거죠. 그렇죠. 매일 해야 하는 공부량이 아이에게 좀 많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사연에 또 살펴보니까 그날 또 학습지 문제들도 또 풀었대요, 더해서. 네, 블란데 기름을 부었죠? 네, 공부하는 양이 아이한테 벅찬 경우에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또 잦은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조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문제집에서 보통 뒤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진짜 연산 실수인 건지 아니면 그 난이도 문제인 건지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관찰해 보시면 바로 보여요. 네. 그쵸. 애가 이제 딱 좀 지나면 아시죠? 이런 거. 네. 누워요. 네, 누워요. 네, 책상에서 눕는 재주가 있어요.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재능이에요. 재능이죠. 네. 그래서 아이를 좀 지켜보시고 적당한 양의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에도 부모님의 관찰이 해답이네요. 네. 저희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답이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진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어렵다는 걸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 끝나고 집에 가면 전 진짜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사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우리 아이의 학습적인 부분을 봐줘야 하잖아요. 그걸 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쵸. 이게 네. 정말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게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없는 부분이죠. 매일 지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사연 속의 학부모님들처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의 그 문제 풀이들을 흔적을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지금 풀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신다거나 또는 아이한테 질문을 좀 하신다거나 이러한 것들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단순하게 정답을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아이가 문제를 푼 후 그 흔적들이라던가 네. 또는 아이에게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말로 설명해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진짜로 수학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러 부모님들의 고민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사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지라 정말 부모님들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면서 네. 오늘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곧 저의 이야기였던 거죠. 네,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셨나요? 네, 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셨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수학 점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진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찰이죠, 관찰. 네. 저희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를 관찰해야겠죠. 네, 관찰을 해야 되죠. 네, 부모는 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려운 것들을 저희도 하고 있고 네. 우리 부모님들도 네, 하고 계신 것 계십니다. 같아요. 네. 그런 학부모님들을 응원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응원하면서 오늘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참견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부모님들의 참견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